안녕하세요. 따뜻한 보건티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급성 충수돌기염,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짧지만 굵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건실에서 맹장염을 대할 때 생각해보면 핵심은 어떻게, 언제 병원에 보낼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좀 확신을 가지고 병원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혼자서 내린 결론이랑 같이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하복부 아프면 맹장염이니까 증상을 알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하복부 아픈지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병원에 보내시나요? 저는 약간 학교 다시 복직하고 나서 조금 더 내가 대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애들을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칸막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저 스스로 컷오프 포인트를 딱 만든 다음에 이 도구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이 점수가 넘어가면 병원에 조퇴를 시키고 병원에 보내야겠다. 이 점수가 넘어가면 바로 119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미리 해두게 되었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된 근거랑 이런 걸 선생님들 같이 소개시켜드리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책을 이제 보면서 생각을 처음에는 이걸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평소에도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책을 읽고서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답답했어요. 여기에 맹장염을 다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어세스먼트 하는 부분에 증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머전시 심텀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막상 상황이 닥치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 긴급이랑 응급의 차이가 이렇게 나와져 있기는 한데, 여기서 내가 실제로 저혈압이 없으면 그냥 보낼 것인지, 다리를 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하는 게 다리를 필 만큼의 통증이면 내가 그냥 병원에 안 보낼 것인지 이런 거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확신이 안 돼가지고 논문을 4개 정도 더 참고를 했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논문을 읽어보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하고 정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간단하지만 좀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에요. 보시면 급성 충수염의 발현과 관련돼 가지고 통증의 전이, 그러니까 배꼽에서 시작돼서 우하복부로 내려가는 그 전이가 진단과 매우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환자들은 움직임이 통증을 악화시킨다. 기침을 하라고 하면 오른쪽 장고라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통증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를 물어볼 때, 그리고 움직임이 통증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 심한 통증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또 3번째 부분은 후형적인 연구에서 초기, 그러니까 발현되고 나서 12시간 미만이랑 후기 12시간부터 24시간 미만의 충수 절제술을 하는 거에서 합병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대요. 처음 증상 발현하고 나서 36시간 이후에는 평균 천국률이 16에서 36%라고 했고 12시간마다 그 위험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논문에서는 36시간까지를 되게 응급한 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4번째는 그 두드렸을 때 생기는 그 압통이랑 그 다음에 반동 압통, 그리고 이렇게 못 만지게 하는 그런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압통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소견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뭘 가장 우선시 봐야 될까 하면은 특히 압통을 그렇게 중요한 임상 소견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4번째,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핵심을 담고 있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초기 증상은
그 가운데 부분에 배꼽 주위 복통을 포함하고 있고, 국소 증상은 그 복막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여서 통증이 24시간에 걸쳐서 되게 심해지고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을 동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아까 거기 앞에도 붙여놓은 게 이 알바라도 스코어링 시스템인데, 이 스코어링 시스템에 의하면 1점에서 4점은 퇴원이고 5점에서 6점이 관찰, 그리고 7점에서 10점이 긴급수술 필요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들이랑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논문은 엄청 최근이고 진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건데, 권장사항 1.14.1을 보면 맹장염이 의심되는 소아 환자의 경우 1차로는 초음파 검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알바라도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르면 여기 8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열, 그 다음에 우하복부 압통, 그리고 호중부 증가증, 이렇게 3가지를 굉장히 민감한 지표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게 증상이 나타난 후에 72시간 후에 천공이를 동반한 그런 급성 충수돌기염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해서 12시간이 넘는 환자를 우선순위로 두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알바라도 스코어링 시스템이 32%만큼 과잉 진단을 한대요. 이 부분도 좀 이따 정리하면서 선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논문에서는 이 알바라도 스코어링 시스템의 정확도가 중간 정도이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진단을 할 때 보조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에서는 이 비전형적인 증상, 그러니까 맹장염이 어려운 게 전형 증상뿐만 아니라 비전형 증상이 매우 많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오른쪽 우하복부에서 이렇게만 증상이 극한되는 게 아니라 옆구리 전체의 통증과 압통이 나타나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 소아의 경우 비정형적인 증상에 복부 팽마, 만져지는 종괴, 복벽의 봉화 증량, 과민성 설사, 걸을 때 통증,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고, 맹장염 진단은 일반적으로 간단하지만 어린이, 임산부, 노인, 특히 이 세 종류의 환자들에게 굉장히 진단이 어렵고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고, 소아 인구에서 유병률이 높고 청소년에서는 최고치에 이른다, 이렇게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해서 선생님들께 소개를 간단하게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증상을 판단하는데 되게 좋은 도구라고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는 알바라도 스코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스코어링 시스템에서는 8가지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장골화 통증입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은 배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꼽 주위에 있다가 오른쪽 하복부로 옮겨가는데 24시간 동안 심화된대요. 그래서 저는 물어볼 때 애들한테 언제 시작됐냐고 물어보고, 뭐 오늘 아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맹장염이어서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편이에요. 24시간 동안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판단이 최소 아까 본 것처럼 12시간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장골화 통증이 특히 누르면 심해진다고 하고, 아까 8가지 항목 중에서 민감도가 제일 높은 게 우하복부 압통이었기 때문에 특히 압통, 그리고 반동 압통을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아이들에게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후로 높은 체온의 기준도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알바라도 스코어링 시스템 말고 다른 또 두 번째 스코어링 시스템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38.5도를 높은 체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38.5도를 기준으로 맹장염에 한해서는 발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혈액 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할 수 없어가지고 그 2개를 제외하고 위에 있는 6가지 증상을 좀 주요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보건실에서 어떻게 활용하려고 생각했냐면,
혈액검사 관련된 증상 제외하고, 그래서 1점부터 4점은 퇴원을 의미한다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통증이 지속돼서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는 조태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점에서 4점에 해당하는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관찰을 해보도록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점에서 6점은 관찰을 의미해요. 이게 병원에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도 병원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그 5점에서 6점인 경우에는 학부모님을 연락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7점에서 10점은 응급이잖아요. 혈액검사 제외하면 7점에서 8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되면 바로 119를 불러가지고 인지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스코어링 시스템에 따라서 5점에서 6점 정도가 만약에 걸렸다 하면은 병원에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가정하에 아는 즉시 조퇴를 시켜가지고 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점수 하나씩 이렇게 매겨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러니 저러니 막 물어보고 시험 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 점수 그냥 계산해보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도구의 타당도가 되게 낮지 않고 이 도구를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사용해서 병원을 보내기에는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했고요. 이후의 과정은 병원 이송에 대해서는 먼저 복부 초음파를 1차 진단 도구로 권장을 하고 있고, 내과에 가면은 이렇게 초음파를 해줄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가능한 병원으로 가시도록 학부모님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인근에 초음파 가능한 병원을 알아두고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을 제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특히 로브싱 징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는 하지만 3.5%밖에 안 되고, 제가 의사결정할 때는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거나 의사결정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급성 충수돌겸이 증상의 비전형성이 아까 보니까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급성 충수돌겸이 위험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참고자료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려고요. 5가지 논문 활용했고,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심심하실 때 구글 번역기 이용해가지고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차피 비전형 증상이 많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알바라도 스코어링 시스템도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이 활용되는 점수 체계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과잉 진단이 32%나 된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병원 보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32%는 이미 과잉 진단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내 스스로 좀 약간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고, 마지막으로 과잉 진단하지 않고 내가 보수적으로 애들을 좀 대하고 의사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린이나 청소년이 많이 죽는다는 논문 결과가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과잉 진단해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대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성 충돌기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 것 같이 선생님들이랑 공유했는데요. 혹시 내가 평소에 궁금하거나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던 질환이나 약이나 또 의학적인 주제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보고 대신 공부해가지고 말씀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